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얼 나이팅게일.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부의확신, 지은이는 밥프록터,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기계발서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지은이 밥프록터는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과학의 유산을 계승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죠. 2022년 세상을 떠났지만 40년 넘게 독보적인 연설가이자 작가,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의식의 힘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가르쳐 왔어요. 이 책은 인간이 생각을 지배하는 잠재의식의 습관, 즉 패러다임의 중요성과 부와 성공을 부르는 패러다임의 법칙을 들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대부분 사람은 믿음이란 변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런 믿음을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이건 내가 믿는 거야. 난 평생 그걸 믿어왔지. 그게 바로 나야. 라는 식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진보적이야 또는 나는 보수적이야 라고 말한다. 성격에 관해서는 나는 온순한 편이야. 내 혈액형은 A형이야. 나는 남자는 A에 강하고 여자는 Y에 강하다고 믿어 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이지만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형성한다. 우리 패러다임은 우리 믿음으로 만들어졌지만 불행히도 그 믿음 대부분은 터무니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진실이라는 빛에 비춰봤다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게다가 이 어리석은 믿음 대부분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다. 내 인생에서도 믿음은 커다란 역할을 했다. 나는 내가 왜 잘 나가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게 답을 주거나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과학과 신학밖에 없었다. 나는 다양한 종교에 빠져들었다. 코란과 토라, 성경, 모르몬, 경전을 읽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치 않았다. 어디에서든 믿어야 한다 라고 했다. 1900년대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믿어라, 그러면 믿음이 사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궁금했다. 어떻게 그걸 믿지? 난 답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믿음을 바꾸지? 왜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지? 한 가지 물음은 다른 물음으로 이어졌다. 이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나는 답을 알아내지 못했고 물음에 답해줄 사람도 찾아내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내 멘토였던 발 벤더웰과 식사를 했다. 즐겁게 수다를 떨다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10년 책에는 어떤 것에 대한 우리 평가가 바탕이 되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 믿음이 흔히 바뀌곤 하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에게 한 번 더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우리 신념책에는 어떤 것에 대한 우리 평가가 바탕이 되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 믿음이
흔히 바뀌곤 하죠. 불현듯 깨달았다. 갑자기 왜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찾아 헤매던 모든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오디오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왔다. 나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재평가하고 있었다. 강연자들이나 저자들이 전해주는 모든 정보가 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재평가했다. 아무것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생각, 내가 쓸모없는 인물이며 내 과거 때문에 미래도 보잘것없으리라는 생각에서 내가 변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 내가 걸렸던 시간만큼 길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배우느라 몇 년이 걸렸다.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오디오 강연을 반복해 들으면서 내 신념 체계를 바꾸고 있었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꿔놓는 것은 반복이다. 관건은 우리 신념 체계를 바꿔놓을 생각에 반복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인지 온갖 근거를 들어 지지하는 말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면 결국에는 거짓말을 믿게 된다. 히틀러가 이를 증명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너무나 설득력이 넘친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히틀러가 한 일이 옳다고 믿는다.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이들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커다란 기업을 세웠다. 또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역시 사실이 아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을까? 어린 시절에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은 결과 이야기는 믿음이 되었고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우리는 뭔가를 인식하게 된 순간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이야기는 믿음이 되어 우리 신념 체계를 자리 잡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계속 재평가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도 절대적이고 위대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멋진 구석이 있으며 그 훌륭한 능력을 평생 개발할 수 있다. 얼 나이팅게일이 언급했듯이 우리 몸은 1초에 약 4천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속도로 변화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 이 변화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성장과 확장, 더욱 충만한 표현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영은 늘 확장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쪽으로 움직인다. 영은 항상 더 위대한 가치를 향한다. 그저 가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관심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생각을 믿는 법. 새로운 신년 체계를 세우면서 사람들은 당장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지 못할 때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차원을 다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즉, 의식적인 차원과 무의식적인 차원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믿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은 뒤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지만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고 하자.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 믿음이 그저 이성적으로만, 즉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주관적인 마음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잠재의식 속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린 후에야 성과로 발현된다. 스스로 뭔가를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겠지만 그들이 인생에서 성과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프락시스로, 즉 믿음과 행동이 통합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과 시각화를 통해 믿음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4,500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심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세미나에 가고 책을 읽고 오디오 강연을 듣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 금세 좌절하고 만다. 이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다.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큰 세계다. 그 무엇도 만들어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진동의 법칙에 따라 만물은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그러나 모든 주파수는 한 단계 위의 주파수와 한 단계 아래의 주파수와 맞물려 있기에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영은 완전히 정반대의 형태로 발현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의 내부에서 그리고 그 몸을 통해 활동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혹은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좌절한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고지를 7cm쯤 남겨두고 멈춰버린다. 프라이스 프리쳇은 저서 유투에서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빙산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끄트머리만 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 결과에서 지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보이지 않는 물질들도 보지 못한다.
나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대부분 사람에게는 아주 낯선 것을 다룬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거의 잘 모른다. 학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에는 결코 다가가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머리로 아는 차원에 남아있을 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인 본질에는 절대로 다가가지 못한다. 상당히 슬픈 일이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 설명을 해준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제 방식은 효과가 있고 당신이 방식은 효과가 없잖아요. 제 방식을 시도해보는 건 어때요? 그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부유했다. 나는 불행하고 아프고 파산한 상태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지금 제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말한다고 생각될 때까지요. 나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조언에 따랐다. 곧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물론 내 신념체계도 바뀌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르너 폰 브라운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 그는 오랫동안 우주를 연구하면서 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은 너무나 정확해서 우주선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달에 보내거나 1초 안에 착륙 타이밍을 맞추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분명 누군가가 이미 설정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받아들였다. 비결은 최선을 다해 법칙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해내겠다는 의지가 가진 위대한 힘. 앞서 이야기했지만 해내겠다는 의지는 우리의 지적 능력 중 하나다. 이는 외부의 모든 방해 요소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떠오른 생각 하나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항상 정신을 빼앗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며 촉감을 느끼지만 오감은 다만 우리와 외부의 물질 세계를 연결할 뿐이다. 바깥 세상에서는 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한다. 의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오감을 닫고 집중하고자 하는 생각에 마음을 끌어올 수 있다. 골프 선수 등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한다. 성과가 뛰어난 영업사원들도 그렇게 한다. 무슨 일을 하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들은 집중한다. 하는 일에 전념한다.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의 영적인 측면을 공유한다. 실제로 영은 동시에 모든 곳에 100% 존재한다. 영은 동시에 어디든 존재한다. 모든 것이 영이며 영이 아닌 존재는 없다. 영은 모든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만 언제나 대척점에 있는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영을 공유하지만 자의식을 통해 다른 존재와 우리 자신을 구분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없는 관점, 의지, 판단, 상상, 기억, 직관 같은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능력들은 각각 엄청난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고 성과에 반영된다.
우리는 성과라는 열매로 자신에게 이런 지적 능력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 고차원적인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저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알 뿐이다. 물리적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손에 쥔 것 이상은 얻지 못할 것이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3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3차원을 넘어 고차원적인 능력으로 접어들고자 한다. 성경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신의 표현이며 신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예수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했던 것이다. 우리에겐 무한한 힘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그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계속 더 좋아질 테니 말이다. 나는 더 좋아진다 란 말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감성은 우리 마음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움직이지만 지성은 감성적인 마음에 무엇이 깃들 것인지를 정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기납적으로도 사고하고 연역적으로도 사고한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오직 연역적으로만 사유한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은 받아들이기만 할 뿐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은 귀납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에 우리는 잠재의식에 무엇이 깃들지 선택할 수 있다. 귀납적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면 그저 동면에 빠진 듯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든 잠재의식 속에 곧바로 꽂혀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것이다. 생각하라, 무의식을 경계하라. 광고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을 닫아버리고 잠재의식을 활짝 열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연역적인 상태가 되어 무슨 이야기를 듣든 행동으로 옮긴다. 현혹과 동의 또는 충격은 우리가 기납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최면에 걸리고 만다. 최면은 오직 암시일 뿐이며 광고는 최면의 한 형태다. 광고는 우리를 현혹하고 충격을 주고 귀납적 추론을 건너뛰어 이미지 하나로 곧장 우리 잠재의식을 파고든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광고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나오며 반복적으로 방영된다. 광고의 메시지는 잠재의식에 바로 접수된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한다. 왜 그런 걸까? 바로 생각이 마음속에 심어졌기 때문이다. 광고주들은 우리가 특정한 정신 상태일 때 반복해서 생각이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광고에 현혹된다.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하자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뒤를 미행한다.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고 영화에 푹 빠져버린다. 갑자기 화면에 아름다운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난다. 그 차는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러다 우리는 문득 자신이 자동차 전시장 주변을 서성이는 걸 발견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며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은
무엇이 무의식에 들어갈 것인지 지시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만 보더라도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음을 알 수 있다. 잠재의식에 휘둘려 반응하지 마라. 빅터 프랭클 박사는 빅터 프랭클이 죽음이 수용소에서 라는 놀라운 책을 썼다. 정신의학자였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이 당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와 상관없이 그 누구도 당신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는 모든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틈은 1000분의 1초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반응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단순히 반응만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내가 화가 났다면 나는 그에게 내 선택권을 넘겨준 것과 같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하도록 허용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잠재의식에 휘둘린 것이다. 대응은 다르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는지 궁금해.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야. 나는 그가 말한 것과 달리 정말로 멋진 사람이거든. 저 말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대응을 배워야 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대응을 가르쳤고 실제로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일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내가 어떤 일에 반응을 해버리면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너를 지배하게 돼. 내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하려면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도 빨리 반응한다. 걔는 내 발작 버튼이 뭔지 진짜 잘 알거든. 이란 표현이 있을 정도다. 대응을 하려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공격적인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반응할 수도 있다. 그들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 거야?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우리 전체 시스템은 우리를 반응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의견에 따라 움직인다. 고함을 치고 싸우고 소란을 피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반응한다. 그리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똑같은 행위로 이들을 억누르려고 애쓴다. 불에 맞서 불로 싸우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리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고 권해도 그러기가 어렵다. 학교에서도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생각은 어떻게 키보드를 누르는지,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 배우는 것과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우리는 귀납적으로 사유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고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결심할 수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잘해낼 수 있다. 물론 나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도 가끔은 반응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고 멈춘다. 반응을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활용하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우선 종이 한 장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문제를 써본다. 종이 위에 문제를 쓴 뒤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중심 생각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지운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시 읽어본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기술한 뒤 탁자의 다른 자리로 옮겨 앉는다. 집에서는 식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사무실에서는 책상 한가운데에 종이를 올려놓는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나이팅게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신적으로 나이팅게일의 기운을 받아보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본 뒤 또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나폴레온 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 후 또 다른 어딘가에 앉아 이렇게 묻는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지? 토머스 에디슨이나 헨리 포드 등 6명을 골라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빙의한다. 곧 나는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다. 앞에서 나는 세상을 떠난 친구 웨인 다이어가 한 말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답은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다. 심지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꾼 다음에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여야 한다.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움직이는 것은 영혼에서 시작해 이성으로 육체적 범주로 옮겨간다는 의미다. 언제나 영혼부터 시작해서 이성적인 차원, 육체적인 차원이 순서로 나아가자. 전기를 다룰 때면 반드시 고전 위에서 저전 위로 작업해야 한다. 이 순서를 거스르면 전기를 쓸 수 없게 된다. 영혼은 생각의 차원에 있다. 우리는 밖에서 안을 향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밖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듯 당장의 성과만 보고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아래에서 위를 향해 움직인다. 그들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따라서 우리 영적인 자아에게 사유의 세계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생각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고 영혼도 마찬가지다. 에드걸 미첼은 달을 향해 날아가면서 텔레파시 연습을 했는데 훗날 심리학 잡지에 이에 대한 글을 썼다. 우리 생각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야말로 막강한 능력이 발휘된다. 생각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레이저 광선마저 보잘것없게 만든다. 이 생각에서 시작해 개념과 사물로 옮겨가야 한다. 밖에서 안으로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움직여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 효과는 신통했다.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일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일은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고된 여정이 된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부의 확신을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